여러분, 한국은행이 1월 14일에 금융통합위원회를 개최를 하죠. 아마 이 자리에서 거의 99% 금리를 올릴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를 말입니다. 이걸 한번 보시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이야기입니다.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거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통화정책을. 자, 이 말을 우리가 듣고 있으면요.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다. 완화 정도라니까 돈을 풀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결국은요. 1월 달에 그것도 14일에 개최되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올리겠다는 또 한 번의 신호를 보낸 겁니다. 또 한 번의 신호를. 여기에다가 범금융신년 인사회의에서도요. 이주열 총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금융완화 조치의 정상화 과정에서 과도한 차입금과 업황부진에 직면한 일부 가계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신용 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것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 같기도 한데요. 가계의 어떤 위험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부채 위험을 경고한 거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닙니다. 금융 완화 조치의 정상화 과정에서예요. 바로 이 말이에요. 금융 완화 조치의 정상화 과정에서 과도하게 돈 빌린 사람들, 가계 자영업자 문제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정상화 과정이 1월 14일에 또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일부 계층의 신용위험보다도 금융 완화 조치의 정상화에 더 주목하는 게 맞습니다. 그 말을 빌리자면 결국 1월에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시중의 금리는 1%입니다. 기준금리가 1%예요. 그러면 1.25%가 된다는 것 이야기입니다. 0.25%를 더 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1월에 금리가 1.25%가 되겠지요.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1월에 금리를 한번 올리면 올해 몇 번이나 올릴 것이냐 여기에 대한 문제잖아요. 전문가들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올해 적어도 3번은 올린다. 4번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미국의 금리를 원래 3차례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예상대로 하면 3월에 금리를 한번 올리고 그리고 시간을 두고 또 한 번 더 올리고 또 시간을 두고 한 번 더 올리고 연말까지 미국이 3번 올리겠다고 했어요. 2023년에도 3번 올리겠다고 했고요. 2024년에는 2번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3년에 걸쳐서 8번 인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미국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지금 빨리 올려야 되는 형편이거든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대한민국은요. 미국이 올리면 당연히 올려야 됩니다. 왜 당연히냐고요? 안 올릴 수도 있겠지만 이게 미국 경제와 한국 경제는 이게 굉장히 밀접하게 붙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라는 게 소규모 개방 경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중국한테도 열려있고 미국한테도 열려있고 완전히 열려있어요. 열려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한국에 투자한 많은 투자자들이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긴축 발작인데 이게 터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긴축 발작이 안 터지게 막아야 되잖아요. 지금 미국의 금리는 0.25입니다. 0%에서 0.25인데 우리는 1%예요. 지금 굉장히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도 한 번 더, 2번 더, 3번 더, 심지어는 4번까지도 올릴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되면 금리가 말입니다. 3번을 올렸을 때 1.75입니다. 1.75. 4번을 올리면 2%까지 가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적어도 3차례는 올릴 수밖에 없다. 이게 근거입니다. 예, 미국이 많이 올리니까 우리도 많이 올릴 수밖에 없다. 이거 말입니다. 이제 문제는요. 이렇게 많이 금리를 올렸을 때 1.75까지 올리면 지금 1%에 비하면 0.75%가 더 오른다. 이런 얘기잖아요. 아니면 2%로 가면 1%가 더 오른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가계대출 괜찮을까요? 대출금리 얼마나 될까요? 만약에 기준금리가 1%를 더 오른다면 지금도 여러분 11월 기준으로 가계대출 금리는요. 주택담보대출이 3.51이거든요. 신용대출이 5.16이고요. 이거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근래 들어서서 보기 드문 수치. 근데 여기서 1% 내지는 1% 내지는 뭐 1.25%까지 만약에 오른다고 쳤을 때 이거 금리 장난 아닙니다. 주택담보대출도 5%를 육박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신용대출은 6%가 넘어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금리에 대한 부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한국은행 총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대출을 올리는 과정에서 자영업자 부채 어떻게 될까요? 진짜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9월 기준으로 887조 5천억 원입니다. 887조 5천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자영업자가 과연 말입니다. 이자가 많이 올랐을 때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요. 전부 다 물음표입니다. 물음표. 그만큼 말입니다. 심각한 수준으로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심각한 수준으로. 저는 금리 인상 자체가 앞으로 계속 일어나고 많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대비책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아주 강력한 대비책을 가져가지 않으면 결국 말입니다. 자영업자가 디폴트, 채무 불이행이 터집니다. 자영업자가 터지면 그 다음에 터질 때가 이게 3금융권이에요. 대부업체. 여기에 좀 들어가면 카드업체. 여기 좀 들어가면 저축은행, 2금융까지 확산되는 거죠. 여기 좀 들어가면 1금융권까지도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금액 자체가 적지 않기 때문이에요. 887조 5천억 원이나 되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가계부채 위험하지만 개인당 부채가 적기 때문에 진짜 폭발을 하지 않고는 우리 경제에 위협이 될 수 없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는 다릅니다. 자영업자는 부채 규모가 큽니다. 부채 규모. 물론 기업 부자는 작지만 여기에 자영업자 부채에다가 중소기업의 부채까지 합쳐지면 그것은 그 폭발력이 가공할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결국 저는 자영업자가 지금 장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부가 이렇게 계속해서 통제를 묶어놨을 때 이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아이고 이거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가 훨씬 위험합니다. 저는 자영업자들에게 어떻게 하든 장사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정부는요. 코로나19를 관리하는 것을 위중증자 있죠. 위중증자 위주로 관리하고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바닥 경제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이야기했던 것도 금리를 올리는데 사실 자영업자나 가게가 걱정이 된다. 이 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자영업자들이 터질 가능성 굉장히 커집니다. 저는 연말 연시 대목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런 자영업자들이 이자를 갚을 수 있을까요? 이자 못 갚습니다. 그러면 원금은요? 원금은 더더욱 못 갚겠죠. 거기에 따르는 충격이 굉장히 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2년의 장기간 침체가 이어진단 말입니다. 2년이 넘어갔어요. 이제는 곧 넘어갑니다. 이제 3년 차죠. 그 충격이 바닥 경제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충격적이라는 거죠. 거기에 금리 인상까지 강하게 되면 붕괴의 속도는 더 빨라지지 않을까요?